로베르토 몬테이로의 저택은 세상의 다른 곳들과 동떨어진 요새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밖으로는 흰색 기둥,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 그리고 입구에선 경비원들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안을 지배하는 것은 웅장함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은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애도하는 장소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8살 된 딸 이사벨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을 낳고 아내를 잃은 로베르토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쩐지 딸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잘못한 것만 같았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회의를 주도하는 유능한 사업가였던 그는 집 안에서는 지치고 연약한 남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항상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이사벨라의 눈빛과 그녀가 낡고 해진 고민형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드나들었고 치료사들은 고용되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안약은 매일 투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좀처럼 웃지 않았으며 마치 자신에게 강요된 어둠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큰 거실, 창문 옆에 앉아 몇 시간씩을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에 새로운 가정부인 마리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27세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상실과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거나 소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날, 마리나는 다른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만한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 가구를 닦던 그녀는 커튼이 조금 더 열리자 한 줄기 빛이 공간을 가로질러 이사벨라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까지 꼼짝 않던 소녀가 이상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의 빛에 반응하는 것처럼 평소보다 더 오래 깜빡였습니다. 마리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무의식적인 반사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로베르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다가 더 크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뒤쪽에 소박한 방에 누워있던 마리나는 종이 조각에 무언가를 끄적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세 단어는 빛, 창문, 깜빡임이었습니다. 저택의 다른 쪽에서는 로베르토가 잠든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계속되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세하게나마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갇힌 삶에 보이지 않는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백만장자 로베르토는 몰랐지만 깨어나려 하는 그 집에서 운명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나는 다른 직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 테이블을 준비하고 방을 정리한 다음 이사벨라가 주로 머무는 거실로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소녀는 언제나처럼 그곳에 앉아 해진 고민형을 껴안고 큰 창문 옆에 있었습니다. 태양은 수줍게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선을 만들었습니다. 마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커튼을 조금 더 열어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눈은 이사벨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날과 같은 느린 깜빡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소녀가 섬광의 방향을 느낀 것처럼 머리도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리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녀는 잠시 쉬는 시간에 급조한 몇 장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원사각형, 삼각형과 같은 간단한 모양을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소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양탄자 위에 앉아 원을 앞에 놓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사벨라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지배했고 멀리 정원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마리나는 미동도 없이 기다렸고 그러다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의 눈이 햇빛을 받은 스케치북 방향으로 살짝 움직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였습니다. 마리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 후 로베르토가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 전화로 지쳐서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마리나는 이 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 안약을 사용하시나요? 로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약들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처음 메모를 했던 종이를 다시 꺼내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했습니다. 형태, 반응, 의심. 한편 로베르토는 사무실에서 혼자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오래된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삶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깨진 희망으로 점철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마리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의 첫 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침묵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언가, 호기심의 실마리, 희망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벨라가 모두가 그녀에게는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세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이름과 시청하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마리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쪽 방의 소박한 침대에서 뒤척이며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저택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이미지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느린 깜빡임, 기울어진 이사벨라의 머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보이는 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의사들이 틀린 걸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로베르토는 회의에 일찍 나갔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바빴습니다. 마리나는 이 시간을 이용해 더 용기를 내어 이사벨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소녀 앞에 앉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사벨라, 괜찮니? 그냥 작은 것만 시도해볼게, 알겠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먼 표정으로 고민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전등을 켜서 부드럽게 빛을 아이의 얼굴 앞에 비췄습니다. 몇 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라가 2번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짜증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리나는 이제 더 느리게 움직이며 빛의 선을 공중으로 가로질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사벨라의 눈이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빛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약하고 주저하는 목소리로 이사벨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빛을 본 것 같아. 엄마! 마리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칼날 같으면서도 동시에 포옹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고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마리나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자신의 삶과 이 소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거실 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로베르토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마리나의 손에 있는 손전등을 향했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는 분노와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리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사벨라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쪽이 아닌 마리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팔로 마리나의 허리를 잇는 힘껏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빛을 봤어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딸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서 딸은 말하고 움직이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일어난 일의 충격은 하루 종일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항상 단호하고 통제적이었던 로베르토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려는 듯이 앞뒤로 오가며 횡설수설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말했어, 달렸어. 그는 되풀이했습니다. 마리나는 조용히 있었고 아버지의 격동을 존중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사벨라가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 밤 긴 침묵 끝에 로베르토가 마리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딱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안약 투여를 중단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약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습니다.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논쟁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그 결정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암호로 간직했습니다. 속으로 그녀는 그 약병들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욕실 팬트리를 정리하던 마리나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건 뒤에 숨겨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라벨과 거의 지워진 사용 설명서가 있는 수십 개의 안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날짜가 찍힌 수십 개의 병이 있었습니다. 각 처방전에 찍힌 의사의 이름은 항상 같았습니다. 살라자르 박사. 그녀는 포장에 있는 전문 용어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평범한 안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조사하기 위해 이름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치료일 수도 있었지만 실수나 훨씬 더 심각한 일의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리나는 이사벨라에게 새로운 비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더 일찍 열어 복도로 햇빛이 들어오게 했고 바닥에 간단한 물건을 놓았습니다. 매번 소녀는 조금씩 반응했고 고개를 움직이고 손을 뻗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단만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작은 몸짓들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멀리서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을 죄책감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남자는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딸이 속았을 수도 있다는 징후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고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혼자 안약병을 손에 쥐고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마치 그들이 침묵의 죄인인 것처럼 몇 시간 동안 그 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의사를 너무 많이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누락의 무게가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한편 뒤쪽 방에 있던 마리나는 소녀의 모든 반응을 조심스럽게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페이지를 쓸 때마다 한때 침묵에 질식되었던 저택은 삶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과 함께 위험도 생겨났습니다. 만약 그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이 계속 묻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나는 로베르토가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소박한 방에 앉아 숨겨둔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안약병에서 베껴온 화합물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저 정보를 찾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마다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단순히 눈을 윤활하거나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간단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하고 심각한 경우에 사용되는 안압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의료 관련 포럼에서 일부 사람들은 높은 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이 약이 빛에 대한 동공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각장애 증상을 모방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잠시 휴대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벨라는 정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모든 세월 동안의 안약이 그녀를 그녀의 것이 아닌 어둠에 가두어 둔 것일까? 오후에 이사벨라의 방을 정리하던 마리나는 새로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탄자 위에 컬러공,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 노란색 플라스틱 오리 등 3개의 장난감을 놓았습니다.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다음에는 마치 그 존재를 어쩐지 감지한 것처럼 공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은 마리나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로베르토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지친 눈은 그 장면을 보고 커졌습니다. 그는 말을 잃고 서서 딸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공을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딸이 골랐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응하고 있어요. 그날 밤 로베르토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의사들을 믿었고 결코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되뇌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즉 희망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리나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만약 그 약병들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스캔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밀이 클수록 그것을 밝히려는 사람에 대한 저항도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고민형을 껴안고 잠든 동안 집은 다르게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이제는 폭로를 앞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리나는 관찰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이사벨라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한 줄기, 햇빛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어둠에 갇혔다고 믿었던 소녀를 위한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로베르토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에 조용히 서서 마리나가 작은 훈련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미소 지을 때마다 그의 눈은 촉촉해졌지만 마리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약병에 찍힌 이름, 살라자르 박사. 이사벨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돌봐온 의사. 왜 그만이 계속해서? 왜 매년 항상 같은 서명, 같은 병, 같은 공식이었을까요? 휴식 시간 동안 마리나는 로베르토에게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사벨라를 돌보던 의사분과 아직도 연락하고 계세요? 로베르토는 신문에서 눈을 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라자르? 아니, 그를 본 지 오래됐어요. 아내가 죽은 후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희망이 없고 수술이나 치료도 없으며 최소한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안약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리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로베르토가 말하는 방식은 설득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박한 방에서 마리나는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라자르의 이름과 관련된 오래된 소송에 대한 모호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었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진 의사, 그림자 속에 머무르기를 선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도를 지나던 마리나는 직원 2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좋지. 사장님은 질문하는 걸 싫어하시고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알게 되면 우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 마리나는 멈춰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게 되면? 그 문장은 그녀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더 이상 저택에 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그곳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마리나는 이사벨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밤에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소녀는 갑자기 몇 초 동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마리나에게는 조용한 확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와 함께 보호해야 할 책임감도 따라왔습니다. 집 반대편에 있던 로베르토는 사무실 책상에 놓인 약병들을 마치 미신고된 범죄의 증거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이 속아왔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살라자르 박사의 이름은 마치 곧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그림자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리나는 더 이상 가슴에 꽉 조이는 느낌 없이 안약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확신은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희망만으로는 이 싸움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본관 욕실을 정리하던 그녀는 오래된 수건 뒤에 숨겨진 깊숙한 선반을 발견했습니다. 수건 중 하나를 잡아당기자 그녀가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 전부터 날짜가 찍힌 수십 개의 빈 병이 있었고 모두 같은 의사 살라자르 박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사벨라가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치료에 대한 조용한 연대기와도 같았습니다. 마리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치 범죄의 증거물처럼 그 병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둑 맞았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병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것을 잊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방에 희미한 불을 켜고 휴대폰으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그 안약에 사용된 화합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보고서들은 극단적인 경우에 장기간 사용하면 빛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심지어 기능적 시각장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리나는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사벨라가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되거나 조작된 진단 때문이라면? 한편 로베르토는 사무실에서 혼자 아내의 오래된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살라자르와의 대화를 기억했고 그가 어떻게 그의 말을 최종 판결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지 기억했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그 안에서 그림자처럼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이사벨라와 함께 앉아 단순한 모양이 있는 3개의 큰 카드를 놓고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으로 공간을 더듬었지만 그녀의 눈은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받은 삼각형을 향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이사, 뭔가 보이는 거 있어? 마리나가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신랏 같은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반짝이는 게 보여. 마리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고 상상도 아니었으며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터빌, 아이사벨라가 삼각형에 반응했다. 반짝인다고 말했다. 안약병은 수년간의 지속적인 사용을 나타낸다. 무언가 숨겨져 있다. 마리나가 마침내 보여주기로 결정한 이 메모를 읽은 로베르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운명이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뢰했던 누군가, 한 의사가 그의 딸의 눈을 빼앗아 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밖에서 저택은 높은 담과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옥은 매일 떨어지는 안약,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한 아이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혼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이사벨라가 빛에 반응하는 작은 모습은 살라자르가 처방한 치료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년 동안 권위자로 취급받았던 유명한 의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마리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루시아나, 그녀가 간호보조원으로 한 클리닉에서 일했던 시절의 동료. 루시아나는 이제 안과 레지던트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한 안약병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짧지만 긴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노랑 얘기해야 해. 중요한 일이야. 아이와 관련된 일이야. 답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왔습니다. 그들은 로베르토가 회의에 있는 동안 도시 근교의 한 카페에서 조용히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리나는 외출을 위한 변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약속된 아침, 마리나는 안약병 하나를 가방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청소용품을 사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저택의 문을 통과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운전기사차가 그녀를 도심에 내려주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루시아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몇 년 만이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 메시지가 필사적으로 보여. 무슨 일이야? 마리나는 주머니에서 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줘야 해. 내 상사, 딸에 관한 거야. 루시아나는 눈썹을 치켜뜨고 병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거의 지워진 글씨를 읽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약은 소량으로 안압에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다시 보았습니다. 용량이 너무 높고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어. 이것은 빛에 대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어. 마리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딸이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루시아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안약이 모든 것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어. 검사 없이는 단정할 수 없지만 무언가 수상해. 그 말들은 마리나의 마음속에서 망치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직감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문을 통과하면서 마리나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비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로베르토는 그녀가 외출했다는 것,
또는 병을 분석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살라자르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라가 고민형을 껴안고 잠든 동안 마리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베르토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결과를 감수하거나 혼자 계속 조사하다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컬러공을 만지며 웃고 있는 딸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괴롭혔고 동시에 그가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사장님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로베르토는 무거운 팔을 책상 위에 기댔습니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지만 주에 깊었습니다. 마리나는 가방에서 안약병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사업가는 마치 그것이 저주받은 기억인 것처럼 병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 병을 제 친구 수련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분석한 결과 용량이 극도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빛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마리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로베르토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턱을 꽉 쥔 모습은 그 안에서 자라나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내 딸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졌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검사 없이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세월 동안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마리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병에 있는 이름은 항상 같습니다. 살라자르 박사입니다. 그 이름은 폭탄처럼 주변을 강타했습니다. 로베르토는 갑자기 일어서며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희망이 없고 그녀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장님은 몰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라면 누구나 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토는 돌아섰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내 딸의 삶에서 몇 년을 훔쳐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몇 년을.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그의 거친 숨소리로만 깨졌습니다. 마침내 로베르토는 절망에 빠진 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리나.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원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절망에 빠졌지만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된 백만장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사벨라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가둔 남자에게 맞서는 조용한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로베르토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의 무게는 그에게서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라는 갑옷을 벗겨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잠긴 서랍에 잊힌 오래된 파일, 이사벨라의 진료 기록 보고서 등을 뒤지며 몇 시간씩을 보냈습니다. 마리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검사 결과를 분류하고 날짜를 기록하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마치 판결문처럼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살라자르 박사 뛰어 고요한 새벽. 로베르토는 검색 엔진에 의사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포럼에는 모호한 언급, 오진에 대한 소문 답을 얻지 못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사는 없었고 구체적인 것은 없었으며 단지 지워진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남자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애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로베르토는 마리나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어.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아무도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마리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아요. 침묵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 뒤에 큰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인 친구 루시안에게 전화해서 같은 분야의 동료들에게
살라자르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답은 빨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살라자르를 기억했지만 모두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과거에 승인되지 않은 실험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이사벨라가 빛에 대해 점점 더 작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문 앞에 멈춰 서서 마리나가 램프를 켰을 때 얼굴을 돌렸고 심지어 대리석 바닥의 반사를 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로베르토에게는 모든 몸짓이 기쁨과 고통이라는 칼날로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딸이 새로운 세상으로 깨어날 수도 있다는 기쁨과 수년간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었던 고통이었습니다. 밤에는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는 살라자르를 너무나 믿었던 아내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속임수를 인정하는 컷이 모든 것을 놓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반면에 마리나는 점점 더 커지는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단 이상의 사람으로 이사벨라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은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조용히 이용했습니다. 마리나는 이사벨라의 모든 반응을 발견 일기처럼 노트에 계속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표면만 긁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한 가지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살라자르가 이사벨라에 대해 무언가를 숨겼다면 그녀만이 관련된 유일한 아이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더 이상 저택의 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토는 지쳐 있었지만 자신의 인맥을 조용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사립병원과 연락하는 오래된 사업 동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살라자르의 이름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의사 주변의 침묵은 의심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마리나가 첫 번째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루시아나와의 대화 중 하나에서 그녀는 소름 돋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살라자르의 치료에 의문을 제기했던 다른 가족이 근처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8살 된 소녀는 몇 년 동안 같은 안약을 사용한 후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주에 마리나와 로베르토는 조용히 그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저택의 숨막히는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동네였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진 테레사라는 여성에게 영접받았습니다. 남편인 마우로가 잠시 후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살라자르의 이름을 듣자마자 의심은 즉각적인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비드,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시력 문제가 있었지만 모양과 빛을 구별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살라자르는 안약이 필요하다고 했고 아이가 가진 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악화되었고 결국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로베르토는 그의 발밑에서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목소리로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에게 항의하셨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우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하려 했지만 그는 사라졌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다비드의 상태가 왜 그렇게 빨리 나빠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나는 로베르토와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테레사와 마우로의 집을 나서는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로베르토는 운전대를 굳게 잡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내 딸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마리나는 무릎에 노트를 펴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조립되기 시작한 어두운 퍼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이사벨라는 조용한 표정으로 창문 옆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이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살라자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침묵당했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밤이 되자 로베르토는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의 삶에서 빛을 훔쳐간 의사의 가면을 벗길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택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베르토와 마리나는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라자르와 연결된 이야기를 가진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는 결과 없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방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위협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오 이상 빠해지지마.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마리나는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로베르토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딸을 지켜라였습니다. 메시지 본문에는 누군가 밖에서 그녀를 관찰한 것처럼 저택 창가에 있는 이사벨라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거칠게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는 마리나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문 주위를 배회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은 저택 앞의 텅 빈 거리에서 몇 시간 동안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즉시 경비를 강화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쫓기고 있다는 질식할 듯한 느낌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긴장감을 알지 못했던 이사벨라는 계속해서 작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리나가 훈련에 사용한 색깔 카드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했을 때의 미소는 그 위협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진보는 그 음모의 무게를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소녀가 반응하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몇 년 동안 그녀의 시력을 제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숨겨지기에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로베르토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분노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그는 종이들이 흩날리도록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내 딸을 침묵하게 하지 않을 거야. 마리나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살라자르 혼자 한 짓이 아닐 거예요. 로베르토는 몇 초 동안 그녀를 응시하며 심호흡을 한 다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마리나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택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위협 이후 로베르토와 마리나는 더 이상 직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문, 판사, 의사도 무시할 수 없는 공식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안약병이 열쇠였습니다. 마리나는 위험한 유물처럼 천으로 싸서 몇 개를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흐린 아침 그녀는 병 하나를 로베르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독립적인 연구소에 분석 의뢰해야 해요. 정확한 성분을 알아내면 구체적인 증거를 갖게 될 거예요. 로베르토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도에 있는 한 존경받는 화학자인 오랜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단계조차도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약속된 날 아침, 마리나는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을 가죽 서류 가방 안에 숨겨 일찍 출발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한 도로를 운전하는 동안 로베르토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주시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도시를 벗어난 후부터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보여요. 그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마리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 차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거의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운전기사에게 나무가 늘어선 샛길로 빠지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은 차는 몇 초 동안 망설였지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리무진 안의 침묵은 숨 막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로베르토는 운전기사에게 갑자기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검은 차는 그대로 지나쳐 속도를 높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리나는 마치 자신의 삶인 것처럼 병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이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우리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빨라야 해. 몇 시간 후 긴장했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그들은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화학자는 조심스럽게 병을 받고 상세한 분석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주세요.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알아낼 겁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미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차들에 대해 다시 보고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리나가 보여주는 컬러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은 가족을 둘러싼 조용한 전쟁과는 고통스러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창문을 세게 때리는 동안 로베르토와 마리나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진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도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병을 맡긴 지 사흘 후 로베르토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친구 화학자의 진지한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베르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마리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병들 안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연구소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1km씩 갈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나는 그것이 단지 실수가 아니기를 조용히 기도하며 무릎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흰 벽과 보고서로 덮인 테이블이 있는 소박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화학자는 로베르토 앞에 보고서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 안약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클로펜톨레이트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농도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사용된 이 공식은 기능적 시각장애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로베르토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내 딸이 완전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초기 상태는 보장할 수 없지만 화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투여된 이 안약은 빛에 대한 모든 인식을 줄이거나 시각적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분적인 시력을 어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짙었고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빛의 한 줄기를 알아봤을 때 이사벨라가 지었던 수줍은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로베르토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긴 후 책상을 쳤습니다. 그는 나를 속였어. 몇 년 동안 그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내 딸을 내게서 훔쳐갔어. 마리나가 다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은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화학자는 공식 보고서가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차로 돌아와 마리나는 서류들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도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매일 밤 이사벨라가 세상은 그림자뿐이라고 믿게 내버려둔 모든 밤에 있었습니다. 그를 끝장낼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라자르가 계속해서 삶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마리나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그 싸움이 이미 정의된 길, 즉 진실을 향한 길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증거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식 보고서, 화학적 분석, 다른 가족들의 증언, 모든 것이 쇠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그들은 곧 살라자르의 과거를 건드리는 것이 말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첫 번째 타격이 인터넷을 통해 왔습니다. 한 선정적인 뉴스 포털에 로베르토가 수년간 딸을 방치했다고 비난하는 익명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는 그가 의료 조언을 무시하고 실험적인 치료를 거부했으며 딸을 저택에 숨기기를 선호하는 잔인한 아버지로 그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는 태블릿을 책상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마리나는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고 왜곡된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진정한 고발이 드러나기 전에 여론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어디에 발을 들이고 있는지 몰라 와 같은 모호한 문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을 열면 다시는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할 거야 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베르토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은 커졌습니다. 신문들은 가짜 비난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들은 로베르토의 사업에 대한 가짜 실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마리나도 이사벨라의 진전을 유명해지기 위해 조작했다고 암시하는 댓글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무게는 저택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충성스러웠던 직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에 연루되었을까 두려워 일을 그만두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이사벨라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리나가 훈련에 사용한 컬러 카드에서 간단한 색깔들을 구별할 수 있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노란색이고 이것은 파란색이에요. 마리나는 모든 성취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커지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만약 비방 캠페인이 증거보다 더 강하다면 모든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마리나는 잠긴 서랍에 보고서들을 넣다가 창밖을 내다보았고 길 건너에 주차된 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은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로베르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밖에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는 즉시 일어섰지만 그가 창가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침묵은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깊은 한숨을 쉬고 눈은 결의에 찼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해. 그럼 전쟁을 치르게 될 거야. 로베르토는 지쳤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위협, 비방, 그리고 저택 주변의 어두운 시선 이후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만들 때였습니다. 마리나도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돼서 오가는 수군거림이나 서랍에 보관된 보고서에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라자르를 폭로하고 증거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조용히 수도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 의료기록, 처방전 사본, 그리고 안약의 불규칙한 성분을 확인하는 화학 보고서로 가득 찬 두꺼운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건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은 마치 땅이 그들을 다시 침묵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눈빛을 가진 젊은 검색에 영접받았고 그는 그들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마리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사벨라에 대한 자신의 관찰, 빛에 대한 반응, 숨겨진 것을 드러낸 간단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로베르토는 살라자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의심 없는 진단,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마지막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것은 심각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큰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베르토와 마리나는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고발의 무게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토의 일부 연락처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명백한 냉담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살라자르,
또는 그를 보호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한 복도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2명의 직원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 중 1명은 떠나기 전에 마리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사벨라는 계속해서 폭풍우 속에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컬러 카드, 장난감, 심지어 집안의 물건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점점 더 많은 색깔과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리나의 노란 드레스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햇님 같아요. 로베르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옳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지만 승리는 멀어 보였습니다. 검찰에 문서를 제출한 지 며칠 후 새로운 공격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신문들은 로베르토가 그의 회사에 대한 세금 사기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는 빠르게 퍼져 그의 명성을 더럽혔습니다. 마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쥐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로베르토는 깊은 한숨을 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자. 내 명성을 망치고 싶다면 해보라고 해. 하지만 이사벨라가 정의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어둠 속의 불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로베르토와 마리나가 모든 것이 더 큰 힘에 의해 은폐될까 두려워했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 살라자르의 환자였던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레나타라는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상에서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4년 동안 살라자르의 안약을 사용했어요. 그는 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제 아이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까지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들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이사벨라뿐만 아니라 테레사와 마우로의 아들인 다비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다른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부모들은 각각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진단, 반복된 처방, 신비한 안약. 그 패턴은 명확했고 모든 새로운 증언은 살라자르가 고립된 실수를 저지른 것 이상이라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 심지어는 부패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로베르토는 모든 연락처를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한때 백만장자 사업을 위한 공간이었던 그의 사무실은 이제 정의를 위한 임시본부처럼 보였습니다. 지도, 문서, 보고서, 전화번호가 책상을 덮었습니다. 마리나는 몇 시간씩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조언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저택의 삶은 변했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복도는 이제 목소리, 방문, 조용한 회의, 그리고 한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내어 말하는 소리로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연대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모든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주변의 움직임을 호기심 있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마리나와 로베르토가 거실에서 울고 있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슬픈 비밀이 있나요? 마리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은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깨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위협도 따라왔습니다. 한 부모는 집에서 아들을 사랑한다면 조용히 있으라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직장까지 미행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베르토는 공기 중에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혼자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열된 가족들의 합창단이 있었고 합창단은 고립된 목소리보다 침묵시키기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마리나 옆에 앉아 로베르토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맹세처럼 말했습니다.
살라자르는 내 딸의 삶에서 몇 년을 훔쳤을지 몰라도 이제 그가 세운 거짓의 탑은 무너질 거야. 그날 아침은 마치 하늘조차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이상하고 무거웠습니다. 마리나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책상 위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알림, 뉴스 포털 메시지, 부재중 전화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로베르토는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불법 실험에 사용된 아이들, 살라자르 박사에 대한 고발이 힘을 얻다라는 제목이 큰 글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로베르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기사는 실험실 분석 결과, 가족들의 증언, 이사벨라의 이야기, 그리고 몇 년 동안 침묵했던 부모들의 진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뉴스는 마른 짚에 붙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라디오는 사건에 대해 논평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살라자르의 이름이 분노와 함께 반복되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서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도움을 찾았고 변호사들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마리나는 혼란을 정리하려고 애썼고 로베르토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저택 문 앞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됐어. 그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폭로는 위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익명의 계정은 로베르토가 보고서를 조작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암시하는 가짜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다른 기사는 마리나가 유명해지기 위해 이사벨라의 진전을 조작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과 섞여 혼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마리나는 가짜 비난이 담긴 인쇄된 종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중의 흐름은 그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가족들을 변호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보여주는 부모들의 감동적인 증언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사회는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사벨라는 그 싸움의 규모를 알지 못하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노란 연필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삐뚤빼뚤하게 썼습니다. 아이사벨라. 마리나는 종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소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옆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승리는 그들이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던 모든 것의 확인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날 밤, 한 TV팀이 저택의 독점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촬영하며 마리나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는 로베르토와 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장면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단순한 비난과 스캔들이 아니라 희망과 재건을 묘사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사벨라가 달을 가리키며 하야에라고 말하며 웃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길 기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첫 헤드라인이 나온 지 몇 달 후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기자, 변호사, 구경꾼들이 의자에 앉아 몸을 비틀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살라자르의 이름은 이제 사기와 잔인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의사는 집단적인 분노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로베르토와 마리나는 그 몇 달의 무게가 그들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굳건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들 옆에 이사벨라는 고민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사가 공식 보고서 압수된 병,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온 가족들의 증언을 제출하자 방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과실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수년간 어두운 이익에 의해 자금 지원된 불법 실험이었습니다. 살라자르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의사 면허에 연구 박탈,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판결은 참석한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마리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사벨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무게를 덜어내는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로베르토 대신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마리나는 어둠 너머를 본 여성그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저항과 연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집으로 변한 저택에서 이사벨라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색깔을 알고 간단한 단어를 읽고 심지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방은 이제 벽에 붙은 그림, 집꽃,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이사벨라는 마리나의 무릎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리나는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베르토는 감동에 젖어 문에서 지켜보았고 딸의 시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망도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벨라의 사건은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고발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조사를 받았고 아이들을 학대적인 실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살라자르의 이름은 부패의 본보기가 되었지만 또한 진실은 늦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로베르토는 그가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돈은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빛나는 눈빛의 순수함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사벨라는 새로운 색깔을 발견할 때마다 짓는 모든 미소로 가장 큰 분은 항상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